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몽사상가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계몽사상가들은 그 전 시간에 소개한 사회계약론을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 볼테르, 몽테스키에 뭐 누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계몽사상 관련돼서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자, 먼저 살펴볼 사람이 뭐냐면 볼테르죠. 이 볼테르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고 11년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인제 루이 14세 시대사와 제민족 습속과 정신에 관한 시론 등등 이렇게 인제 역사 소설도 많이 했고 문화사도 제창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프리드리히 2 세하고 에카테 2 하고 인제 이렇게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인제 이신론적 입장에서 요게 되게 중요하죠. 요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신론. 그래서 종교적 간용을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주장하면서 미신과 강신 타파를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 그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신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볼테르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신론자들 90%가 기계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신론자들은 사랑과 은총을 베푸거나 기적을 행하는 종류의 인격신 대신에 기계와 같은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이 우주 기계를 영원히 법칙에 맞게 움직이도록 한 제1동자로서 신을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강신을 배격하고 강용을 옹호했다. 그래서 이제 볼테르는 그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인물 동시에 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적 강요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 그는 재치 있고 풍자적인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편 미신과 강신의 타파를 노력하였다. 특히 이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되게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볼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제 세계 각국이 영국의 어떤 입헌 정치를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조화와 균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조화와 균형, 상호 견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인제 보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몽테스키회도 상권 분리 을 주장했잖아요. 그런 것도 인제 영국을 정치 모델로 해서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빙고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프리드리히 대왕과 러시아의 에카테리 여자 같은 계몽 전제 군주들의 종교를 갖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 볼게요. 볼테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볼테르는 체계적인 정치 이론을 펴지 않았으나 93권이나 되는 그의 저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견해를 따르면 근본적 국가란 지배자의 개인의 영광과 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필요와 희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 볼테르의 이상적인 정부 형태는 지식 수준이 높은 제한된 수의 투표권자의 집단이면 대의민주주의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두적인 어떤 민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때 이제 볼테어뿐만 아니라 계몽사상가들이나 뒤에 인제 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대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중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와서 인제 자기들끼리 인제 대중을 배제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라보다는 공화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볼테어도 그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실제 기존 정부 형태 중에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혁명하고 정의롭고 정권을 가진 가부장적 왕, 즉 계몽군주의 정부였다. 자, 이 점에서 이제 볼테는 모든 사상가들과 같이 당시의 태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온건한 개혁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인제 가두정 그다음에 어 그런 왕정 이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대혁명 때 급진적인 어떤 공화국을 이제 만들자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아까쯤에 제가 강의하다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가두정 형태를 주장을 했던 거고 공화정 형태를 그 뒤에 얘기해요. 그 뒤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로벤스피에르나 뭐 미국의 그 혁명가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두정 형태면서 이제 왕이 없는 공화정을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 좀 약간 수정해서 이제 좀 받아 읽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음 사람이 그 몽테스키에다. 몽테스키. 음. 자, 몽테스키에는 이제 일단 그가 쓴 그 책 이름을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 이름이 법의 정신이죠, 법의 정신. 그다음에 페르시아인의 편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의 정신은 되게 유명하죠. 상권 분리를 주장했던. 근데 요 페르시아 편지도 좀 외워 두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1911 년도, 아니 1911 년도 아니 2011 년도 기출 문제에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법의 정신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정치 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어떤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인제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제일 이상적인 그 정치 형태를 영국의 정치 체제로 관심이 있죠. 명예혁명 이후에. 그 행정, 입법, 사법, 상권 분리가 인제 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인제 그 몽테스키에 외에도 아까 이제 볼트 얘기한 것처럼 제일 이상적인 어떤 정치 형태로 받아왔어요. 왜? 이게 상호 견제가 아주 잘 돼 있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영국의 정치 체제에 관심이 있고 요걸 모델로 해 갖고 상권 분리를 인제 주장했다. 예.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몽테스키에도 볼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인제 이 사람도 이제 민중들을 이제 무시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주로 인제 어떤 지식인, 귀족, 그래서 어디가 좀 똑똑하고 좀 배운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두적인 어떤 가두정 같은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뭐 볼테나 몽테스키에나 뭐 이런 사람들, 그 계몽주의자들이나 그다음에 뒤에 인제 뭐 혁명가들도 민중들의 정치 참여를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지식인 중심의 어떤 그 가두정 이런 것들 생각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관련된 법의 정신 관련된 이제 서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인제 그 밑에 있는데 잠깐 읽어 볼게요. 자, 정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이 있었다. 입법과 행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난폭한 법률이 시행될 위험이 있고, 입법과 사법권이 결합될 때는 재판관이 멋대로 이제 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짓밟을 것이다. 또 행정과 사법권이 결합되면 재판관의 폭력으로 국민을 억누르는 정치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띄어쓰기가 잘 안 됐네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법의 정신이 있다. 그래서 상권이 이렇게 분리돼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입헌주의 어떤 그 정치질을 제일 효율적으로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좋은 말로 치장해도 권력이 한 기관과 한 사람에게 독재를 한다면 그거는 인제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호 간에 견제를 시켜야지 이렇게 인제 뭐냐면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정치가 운영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페르시아인의 편지인데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어떤 그 가상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안에 인제 프랑스의 구제도의 모순 같은 것들 비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까처럼 했지만 2011년 개까지 기출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줄 필요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서계에는 없고 서양사 총론에 있어. 서양사 총론. 그래서 인제 서총에서 한번 찾아서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프랑스의 귀족 출신 몽테스키에는 법의 정신에 젖어도 알려진 정치이동가다. 그는 1721년 페르시아의 편지를 익명으로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자, 이 작품은 부유한 두 페르시아인의 고향 친구에게 프랑스 생활상을 알리는 서간지 형식으로 된 사회 비판서이다. 자, 거기에 몽테스키에는 구치제 아래 사회학과 모순을 풍자 재치로 경쾌하게 비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사울에 있는 그 서양사 있죠. 그 안에서도 페르시아 편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루소죠. 자, 루소는 인제 두 면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인제 사회계약론자와 그다음에 계몽론
주의자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개혁론은 관련된 내용들, 그 인민주권설 관련된 내용은 앞에 살펴봤고요. 계몽주의로서 뉴스호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교육사에서 나온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밀이죠. 에밀에서 이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했다.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은 갖다 버려도 고아내 버려도 남의 자식들은 걱정 많이 했던 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예술과 학문론, 그다음에 인간 불평등 기원 이렇게 있는데, 자, 예술과 학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과 학문의 발달이 덕의 향상에 초래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제 생각도. 참고로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 교육을 이제 받지 못했죠. 예. 그래 갖고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도제도 일하다가 16살 때 제대로 떠난 후에 박명상을 거듭하다가 파리의 이제 살롱 중심으로 사교계에 있다가 좀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수많은 여성들, 이제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과 이제 노 돌아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 보기에는 예술가 학문의 발달에 덕의 향상에 이제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성하고 예술가 학문은 상관없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미술이나 음악 잘하거나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성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인성하고 능력하고 학문적인 어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시틀러도 미술하고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건 뭐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야.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회개혁론 할 때 인제 좀 얘기했었던데, 인간이 인제 그 뭐냐 자연 세계에서 사회 세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인제 뭐냐면 욕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한 사회로 넘어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그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롭으나 지금은 어디서든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게 인제 있죠. 이게 글씨를 8 포인트로 잡아 놔야 되는데, 어 야 그래 가지고 인제 있고, "요때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였으나 지금 어디서든 쇠사슬에 묶여 있다." 쇠사슬은 못 가요. 그렇죠. 사유재산이죠. 자기가 인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안이 인제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원인들,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뭐냐 좀 해소하고자 인간들은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일반의 의지에 자신의 자연권을 넘겼죠. 예.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사회로 넘어가잖아요. 이 중요한 이제 뭐냐면 그 루스의 사회개혁론 중에 하나죠. 그다음 또 이 사람은 낭만주의의 또 선구자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그 낭만주의 선구자에서 뭐 낭만만 강조하고 감정은 이제 낭만과 감정만 강조했냐? 이런 건 아니고 이성도 강조했고 낭만, 그다음에 감정, 감성 이런 것도 이제 되게 강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양면적이 있어요. 이성을 한편으로 강조하면서도 그다음에 이 감성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낭만주의의 호시라고 인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연이라는 걸 어떻게 봤냐면 감성을 본 거야. 우리가 이제 자연하면 네이처의 의미, 뭐 인공과 대비되는 어떤 그 자연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연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의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계를 자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회는 초자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은 예전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봤는데, 이 르소 같은 경우에는 이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원래부터 감성적인 존재다. 무슨 오감을 통해서 어떤 사기 판단을 제대로 하는 그 이성적인 존재가만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존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낭만주의 선구자라고 보고요.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죠. 자유로 돌아가라. 이것도 원래 8 포인트 해 놔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자연으로 돌아가라 할 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인제 뭐 그냥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자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인제 감성적인 거야. 예. 그래서 감성을 이제 자연화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성을 이제 봤는데, 보통 계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초자연적, 기적, 신의 자의적 개입 등을 맞서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한 자연적 세계관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루소는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이라는 게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 못지않게 감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자유로 돌아가는 건 이거 이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인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유로 돌아가니까 인제 베르사유 궁전 그 앞마당에 돼지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사는 걸로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의미의 자유는 아니고 감성으로 돌아가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서양사 개념어 서전에 있거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낭만주의 전조와 계몽주의의 어떤 에서 낭만 아이고 잠깐만요.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 이행은 후기 계몽사상 누수에 나타났다. 자, 누수는 이성의 불안성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성 목적있게 감성도 중시하며 자연을 도하고 외쳤다. 그래서 이제 계몽사상가는 초자연, 기적, 신의 자의적 개입을 맞서 자연을 강조했으나 누수는 이성에 맞서 자연을 강조했다. 원래 인간은 감성적인 거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이제 누수의 사상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사회개혁론 관련된 내용, 일반이주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 언급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백과전서파로 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백과전서파는 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20 년도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21 년도 어 근대 노예제와 관련돼 갖고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인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과전서파는 디드로, 달랭바론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자, 과학적 지식과 계몽사의 복음, 당대 지식과 계몽사의 집대성을 했다. 그리고 농업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디드로와 달랭바론은 계몽사상가지만 좀 약간 의미가 좀 달라. 이 사람은 다른 볼테르라든지 로크라든지 뭐 이런 제 자 몽테스키 같은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노예제도를 상당히 비판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언급했던 계몽사상가들은 노예제도를 상당히 이제 옹호하고 그랬거든요. 흑인 중심의 노예제들. 근데 이 사람은 노예제도를 비판했고요. 그다음에 흑인들도 뭘 가지고 있다? 예,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무역 같은 것들 막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이런 내용은 좀 특이한 거야. 근데 다른 계몽주의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한계가 있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백과전선파는 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이성이 되게 중요하죠. 이성을 통해 무시한 것을 이제 깨우치면 어 역사가 진보한다고 하잖아요. 이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인제 도제적인 어떤 지식 그 루 이게 습득하고는 도저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지식을 학대할 수 없어. 공유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과전선을 만들어서 각 분야의 그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성을 개발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면 '사회는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제 있는데 그래서 인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게 인제 예전에 나왔던 거죠. 노예무역이나 흑인들이 이제 노예로 삼는 걸 비판하고 "흑인들도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논리들은 디드 같은 논리들은 그 당시에는 좀 약간 특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과전서는 이제 프랑스의 계몽사상의 결실이다. 그래서 18 세기에 수많은 계몽사상가들이 백과전서의 집필자로 참여했다. 그들은 집필지는 이끌어내어 어 그들은 어 그 집필진을 이끌어내요. 잠깐만요. 그들을 지필진으로 이끌어 내어 인간 중심의 어떤 어 가치관과 인류 앞에 제시한 것이 편집자인 디드와 달랭베르다. 지필진을 중심 그들을 잠깐만 제가 이게 잘못 쓴 것 같아.
지필진으로부터 이게 되네요. 이게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하다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검토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편집할 때 다 고칠게요, 나중에. 그래서 그들을 지필지로부터 인간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을 인류 앞에 제시한 것은 편집자의 디도와 다른 별이다. 자, 백과전수파는 기존의 사고 방식에 의문을 가졌고 편견과 구습을 비판했으며 과학과 기술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체계에 전달하고 했다. 또한 당시 사회 제도를 이성의 눈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자, 이러한 종합적 시도는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백과전수파 입장을 볼 때는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박탈당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백과전수파를 제외한 다른 계몽사상가들은 흑인 노예제를 찬성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계몽사상 의의를 보면 자,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근대 사회 발전의 사상적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동료들의 절대적 영향을 줬다. 근데 뭐 의의는 너무 추상적인 것 때문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상가들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이제 볼게요. 자, 이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엘리트주의에 빠졌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민주주의하고는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그래갖고 상당히 대중과 유의된 뭐냐면 엘리트주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물론 그들의 사상은 조금씩 대중들에게 침투했지만 자, 이들 자체는 상당히 엘리트주의자였다. 대중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후에 이제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이끌었던 사람들도 뭐 대중을 참여시켜갖고 정치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가두정 형태의 어떤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화정도 뭐 가두정, 공화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는 시민계급. 자기처럼 이제 돈 많고 어느 정도 배운 지식인들이 한정돼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노예주의들을 이제 옹호했죠. 이 노예주의들을. 그리고 이제 현실적 제약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이 계몽 전제구조를 결탁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신과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며 절대주의 사고방식을 조장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노예제 옹호 관련된 내용은 15년 개정교과서는 좀 빠지긴 했는데 09년 개정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9년 개정교과서 세계사 책 보시면 그 계몽주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고 공부하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많이 축소돼. 그래서 7차 예전에 교과서 때 그러니까 오리지널 7차죠. 그때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09년부터는 조금씩 축소되고 15년 때는 너무 축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게 뭐 탐구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 관련된 내용 그다음 뭐 이미지나 사진 자료가 되게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애들 입장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인 거죠. 15년이 바람직한데 인구 입장 볼 때는 요게 바람직한 것 같아. 예. 내용이 많으니까.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밑에 제가 이제 민중문화 관련된 내용들 인제 있는데 이게 엮여는 신문화사 연결되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문화 같은 계몽주의 문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민중문화, 대중문화도 발전됐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계몽주의 문화하고 이 민중문화는 좀 결이 달라요. 예. 결이 달라. 그래 갖고 인제 요걸 정리를 했어요. 그 농촌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나.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예전에 계몽주의만 되게 강조하는 무슨 흐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미트로부트르 민중 문화를 강조하는 흐름도 동시에 이렇게 섞여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예. 그래서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이제 계몽사상 학생들 직접 문화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백과전서파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갖고 여기 한번 적어 놨어요. 이렇게 발췌를 좀 했거든요. 좀 보면 자, 18세기 이후에 인쇄기의 발명과 문맹률의 감소로 사람들이 다양한 책, 신문 등을 접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 사교 모임, 공공극장, 살롱 요거 좀 외워 두세요. 프랑스에서 이제 보통 기부인들 이렇게
마담 조프레 같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인제 지식인들 모여 가지고 어떤 그 지적 어떤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누스도 있고 발랭베르도 있고 뭐 디드도 있고 이렇게 그랬어요. 예.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다방이 있었죠, 다방. 자 하여튼 프랑스는 볼테르, 루소 그다음에 그 몽테스키 같은 계몽사상가들은 과학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과전서를 펴냈다. 신중시의 중세적 가치에 벗어나고자 한 백과전서는 인쇄술 발달에 힘입어 유럽 각지에 확산되면서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는데 큰 역할을 줬다. 그래서 이 인쇄술 발달이 오늘날 그 스마트폰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에 문제점이 있는데 요건 인쇄술 발달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예, SNS 스마트폰하고 다르죠. 예. 자 하여튼 인쇄술 발달로 해 갖고 인제 종교 개혁도 일어났고 어 그다음에 앞에서 인제 천문학 같은 인제 이런 것들 발달해서 과학 혁명도 널리 전파시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어떤 책도 널리 전파시켰죠. 그래서 상당히 지식 발달 그리고 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계약론 부분은 제가 인제 전 시간에 쓰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경제사상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경제사상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절대주의 시대 때 경제사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상주의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중상주의가 인제 절대왕권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서 인제 중요한 이동이 되죠. 자 중상주의는 크게 인제 초창기 때 중상주의를 중군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역차익설, 그다음에 산업보호주의, 뭐 중공주의라고부터 하는 그런 것들이 인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업활동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발달과 연결돼서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상업혁명이나 시민계층의 성장과 연결됐죠.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형성됐죠? 유통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이에요. 그래서 뭐 A와 B가 있으면 여기 가격이 낮고 이게 비싸면 여기를 낮은 데에서 인제 B로 이제 갖다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져와서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인도와 중국에 있는 값싼 선물을 가져와서 약간 이득을 챙겨 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이런 걸 산업자본주의라고 해요. 산업자본.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성장한 자본주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통상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독점하는 거죠. 독점권. 어떤 지역의 물건을 사들여서 갖다 팔 수 있는 그 유통과 판매의 독점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구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다? 권력층, 정치 권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부터 인제 정치 자금을 주면서 이게 결탁이 되는 정경 유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왕정 입장 때는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인제 그 상업자본가로부터 돈을 받아야지 이렇게 뭐 상비군도 유지할 수 있고 관료도 유지할 수 있고 왕조 정쟁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산주의는 항상 권력하고 연결돼 있어. 권력하고. 그래서 이제 멍 같은 사람은 중상주의 정책은 뭐다? 이렇게 전쟁의 영성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받아야지 얘네로부터 돈을 받아야지 뭐야 예 이렇게 전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뭘 줬다? 여러 가지 독점권을 줬다. 그래서 정부부터 이제 왕후부터 잉여가를 받은 다음에 그 특권을 받은 이제 사람들이 뭐 동인도 회사라든지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해외로 진출해서 신뢰를 삼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제 뭐 원료 공급이라든지 시작 판매 판매를 이제 뭐 독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상주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료지와 상백을 유지하고 전쟁 수행비로 자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중산주의는 중군주의예요. 그때 이제 나라의 부를 어떻게 측정했냐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라의 부로 이제 축적 기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많이 이제 획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금은 한계가 있죠. 금이라는 거는 어 되게 소량이야. 이건 이제 핵융합 과정에서 인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핵융합 과정에 만든 게 잠깐만 언제 만들었지? 초신성 폭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누구야? 중성자별이 이렇게 부닥치면서 인제 할 때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야.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가 이제 형성할 때 지구가 46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했죠. 여러 이제 원주들 원소들이 반죽이 되어 갖고 만드는데 그러면 인제 무겁기 때문에 또 소량이고 하기 때문에 멘틀 쪽으로 가라앉았어요. 멘틀에 원래 있었던 건데 뭐 지각 변동할 때 뭐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등등 해 가지고 할 때 이 멘틀에 있었던 이제 금들이 올라온 거거든요, 지상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량에 있는 멘틀에 있는 거를 그중에 소량이 올라와서 있고 그 수가 우주 전체에서 전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희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하여튼 이 금은 대단히 소량이고 하기 때문에 이 뭐냐면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뭐냐면 중 금을 이제 뭐냐면 이 추적할 수 있는 게 자연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안 되겠다. 무역을 통해서 금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무역 차익주의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할 때 인제 수출하고 수입 중에 수출을 늘리면 수입보다 이제 수출을 늘리면 어떻게 돼? 상대국 금이 이제 요쪽 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역 차익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을 캐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출 수입을 통해서 흑자를 내면서 금을 이제 가져오는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수출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국내 상공업 보호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식민지 경영을 해서 그러니까 값싼 원료를 이제 조달해서 그걸 가공해 가지고 식민지에 갖다 팔면 상당히 금을 이제 축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입 억제 산업, 대체 산업을 이제 발달을 해요. 그리고 보호 관세도 매기고. 그래서 이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고 그다음에 식민지를 경영해서 값싼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가공해 고 이물 남긴 다음에 갖다 팔고 그래서 금을 이제 축적하는 방법으로 얘기한 게 무역 체획주의고요. 무역 체획주의의 일환으로 이제 또 산업 보호주의가 등장한 거야. 이걸 이제 준공주의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는 이제 포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가 인제 그 간섭 통제, 보호 육성 독점권 경제를 간섭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때 누구하고 유착이 되냐면 산업자본가, 모험상인조합 이런 것들이 인제 유착이 됐다. 이걸 통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 자 독점권이 형성돼 가지고 인제 이렇게 몇몇 몇몇 자본가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인제 새롭게 등장한 그 신흥 자본가 입장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중상주의를 반대하죠.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손 떼라." 그리고 "시장의 수속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공정에 따라서 움직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자유방임주의는 그 앞에서 이제 상업자본가들을 반대했던 그 당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산업자본가들이 인제 어 주장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정경유착을 이제 반대하고 대신에 "시장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라."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치안 유지와 국방에 한정하는 그런 야경 국가론을 주장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책이 누구냐면 책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의회를 보면요. 국가 상공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시민계층 성장이 불안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본주의에 기여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초창기 때는 시장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정책도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하면서 시장이 더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호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봐도 이런 이제 중상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행해져요. 그래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해 갖고 시장을 보호가서 때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다른 나라 물건들이 올 때 그걸 이제 못 맞게 하고 대체 사업 육성하고 이런 것들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고 자 중상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콜베르죠. 이 콜베르.
그래서 이 콜베드라는 사람도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콜베드. 자, 그다음에 인제 중농주의를 보겠습니다. 중랑주의는 앞에 중상주의는 이제 그 토지 부의 근원을 금이라고 보잖아요. 금을 재부는 이식인데 중농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의 근원을 토지라고 해. 거기 토지에서 생산한 농업 생산물로 보죠. 그래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켄네, 티르고, 네무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이 중농주의는 프랑스에서 이제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당수의 프랑스 사람이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켄네 같은 사람은 국가의 진정한 부는 금은의 양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헌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중에 인제 농산물 같은 것들은 인제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 이윤 증가를 되게 강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이 캔네를 주도한 이제 뭐냐면 중농학파는 자연법의 개념에 입각해서 경제치를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학파 같으면 인체의 피가 흐르듯 화폐의 자연의 힘에 따라 수반된다. 그래서 그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에 따라서 자연 추세에 맞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시장 이론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시키려고 했다. 어 그래서 이제 자유방임을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자연법에서 그냥 내버 두면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인제 조절되고 그렇게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유방임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죠?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그 프랑스에 그 여행을 했어요. 이 여행 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가정교사도 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인제 유럽의 귀족들은 그 전국 각지 그러니까 전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제 각자의 인제 그런 친구도 사귀고 그랬는데 이때 인제 그 귀족 자제가 갈 때 거기에서 인제 따라가는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담 스미스도 그 가정교사로서 그 프랑스에 건너가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제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당연히 이 중농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의 인제 그 자유방임주의에 이런 말들 자유방임 정책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유방임 정책은 아담 스미스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뭐냐 중농주의자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총론에 좀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페이지야. 자 여기 보면 1459 번하고 1460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캔네의 주도 하에 중농학파는 자연법 개념을 입각한 경제체제를 주장했다. 자, 이 학파는 인체에 피가 흐르듯이 화폐는 자연의 힘에 따라 수반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자, 그들의 수요와 공급 및 가격을 자연 추세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시장 이론을 내세웠다. 따라서 그들은 관세나 상권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며 정부가 자유방위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 중농학파의 주장, 즉 농산물의 국부에 유리한 것이며 거기에 가세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중산 계급의 호감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활동 분야에서 모든 자유를 주장하는 계몽 사상들의 견해와 일치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유방위 경제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95 년도에도 나왔고 이거 예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잠깐만 여기 있네. 예. 그래서 95 년하고 공 몇 년도에 한번 나왔어.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역사과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통합사회 있죠. 예전에는 이제 통합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01 년까지는 전공 문제 풀더라도 공사가 아니라 그 전공 과목 안에서도 인제 뭐 일사지리 그 역사가 새로 이제 뭐냐 상치 과목을 대비해 갖고 통합적으로 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경제하고 역사하고 연결시켜 갖고 경제사 측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요게 인제 그 자유방임주의 고전 경제학을 확립했던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국부론이야, 국부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지했냐면 산업자본가들이 지지했어. 자, 산업자본가들은 뭐냐?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부의 축적 방식이 어떤 거죠? 유통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경유착이 이루어지죠. 절대왕정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이 산업자본들은 좀 달라. 음. 그 부의 축적이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거야. 산업자본가들은 산업자본가는 이게 이제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뭐냐면 주로 나타났던 자본가들이 산업자본이죠. 물론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이 시대는 아직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그렇지만 후에 인제 이 부분이 산업자본가들이 뭐냐면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자본가 입장일 때는 산업자본은 인제 뭐예요? 얘네들은 정경유착 독점권을 형성하자. 근데 얘네들은 인제 어 나중에 들어온 인제 후진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들어. 시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시장에 어떤 그 뭐냐면 접근성을 놀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자본들 갖고는 정경 유착을 폐지하고 모든 걸 이 시장에 맡겨서 해라. 그러면 인제 이 논리가 딱 찾아보니까 아담 스미스 국본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국본은 후에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받았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이. 그리고 인제 앞에서 얘기했던 자연방위주의는 그 아담 스미스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랬죠. 이 중농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을 뭘로 봤냐? 노동으로 본 거죠. 노동. 국민의 노동의 합이 국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분업을 강조했어, 국부론에서. 그래서 이제 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핀을 만드는 것보다는 핀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분업을 하면 대량으로 인제 뭐냐면 만들 수 있다. 요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제 그 중산주의는 부의 근원을 금으로 받고 중농주의는 토지, 농업 생산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또 국부의 원천, 그 아담 스미스는 노동으로 봤죠, 노동.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전 자유 그 경제학은 국민의 노동을 국부, 부의 원초로 본 거야. 예. 이게 고전 자 그 경제학의 어떤 그 경제관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있죠. 뒤에 얘기했지만 마르크스도 자본론에서 이 국민의 노동을 이 노동을 부의 근원을 보고 그걸 가지고 고전 경제학을 공격해 버리죠. 예. 그래서 고전 경제학 이론을 빌려 가지고 고전 경제를 비판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부가 아니라 부의 근원은 노동이 아니라 한계 호용이 있다. 거기에서 파생된 된다 해서 한계호용 그 법칙 등을 제시하면서 한계호용학파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인제 경제에서 관련된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하여튼 마르크스도 이 부의 원천을 국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이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작용돼서 요때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간세 가격이죠. 요것도 보이지 않는 손도 요 어디에서 많이 봤던 거야. 중농주의죠. 중농주의. 그리고 중농주의는 자연법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의 부가 뭐냐면 그 증진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산업보험이 관세 철폐 뭐 이런 것들마다 다 시장에서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형평성을 고렸지만 또 약자 보호보다 개인의 자유 경쟁을 추구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어 이게 좀 약간 왜곡됐어. 이러면 "약자 보호는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약자 보호도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경쟁도 강조했어. 이 사람도 약자 복지 개념 이런 것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에 인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서양사 개론에도 그렇게 있고 다른 개론도 있고 근데 하여튼 요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이 사람이 약자 보호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제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 사람이 쓴 이 국부론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서양사 총론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인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서양사 총론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1462년 2번 한번 볼게요. 자,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핵심에는 개인의 이익이 경제 발전의 동기란 믿음이 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의 말에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고 있다. 나라마다 각기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철폐를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스미스는 초기 자본주의 사의 본질을 파악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한 스위스의 낙관주의는 사회가 하나의 전체로서 개인이 모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시장을 이제 거래할 때 비로소 혜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1461 번도. 여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99 번이에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의 급격한 자본주의 발전은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주장한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애덤 스미스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를 함으로써 종래 중산주의와 길드의 공권적 통제에 반대하여 영업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산업혁명보다 약간 10년, 20년 전에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산업혁명도 18세기 때 일어났으니까 뭐 약간 시기가 비슷하지 똑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유예 있었던 세대, 위에 있었던 세대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 야경 국가론이죠.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되게 최소화시키고 정부의 기능을 외적 방어와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 유지 등 수동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걸 제국주의 국가도 제국주의 시대 때 국가하고 연결돼서 인제 얘기하는데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그 야경 국가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틀린 거죠. 국가 기능이 훨씬 더 늘어났죠. 예. 시장에서나 저기 뭐냐면 국가가 손을 뗀 거지 그 뭐냐면 어떤 다른 분야 뭐 정치, 외교, 군사 부분은 국가의 역할이 정말 강화됐어요. 이 시장 관련된 내용이고 그 제국주의 국가 시대 때는 또 뭐냐면 예전에도 통상 정책이 나온 것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시장의 안에서도 무역에서도 또 제국주의 국가 역할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전엔 좀 약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야경 국가를 할 때 요거는 시장에만 적용됐다. 그 시장에서 손을 뗄 때는 우리는 이거는 자유주의라고 하고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할 때는 이제 뭐냐면 그 보호주의라고 하는 거죠. 예. 시장에 국한해서만 얘기해야 돼요. 뭐 전반적으로 외교, 정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역할이 뭐 이렇게 그 축소됐다고는 좀 말하기 좀 그래요. 예. 시장에 국한돼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고정경제학은 그 아담 스미스가 이제 초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유무역론을 주장했는데 주의할 것은 앞에서 야경 국가를 주장해도 실제로 인제 여기는 시장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국가 역할이 더 강화됐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와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9 세기 때 인제 영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요. 그 맨델스나 리카드 등에게 계승됐다. 그래서 이 맨델스와 리카드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예. 그 맨델스 법칙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건 뒤에 근대 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법과 인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국제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 때 그 참혹함을 보고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선은 있다.' 이렇게 인제 하면서 그 당시 그루티우스가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2011 년도에 나왔고 19 년도인가? 그때도 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학자인데 요 부분이 인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법 사상 어 그 자연법 사상 뭐 천부 인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입각해서 국제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자연법에 입각해 주권자의 어떤 상호 간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나름대로 지킬 건 지키겠다. 예. 그래서 이 자연법의 에서 국제 관계도 부여하고 지킬 걸 지키는 천부 인권 그런 것들 인권도 강조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쟁이 발생하면 안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회 크리스토교 사회도 해를 개탄했다. 그래서 30년 전쟁 때 그 용병들 있죠. 용병들. 용병들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인제 만행들 보고 이게 이제 개탄하면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인 국제법을 제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총론도 여기는 아니 개론부터 읽어 볼게요. 자,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는 이러한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국제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저술했다. 자, 그는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도 부끄러워할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회에 이제 행했다고 개탄하고 모든 국가가 이제 지켜야 할 정의와 윤리, 국제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기본서는 없지만 지금 기본 규제는 없지만 그로이우스와 푸페트로프가 자연법과 만국법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법 있죠? 국제법을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만국공법 이런 식으로 아니 하여튼 이제 만국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만국공법 뭐 만국민 그 만민공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야. 서양에서 이제 아까 종교 전쟁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왕조 전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국제 간의 외교 관계가 인제 빈번하게 되고 조약이 체결하고 조약에 따라 어떤 것이 인제 이행되고 이런 절차 과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만국공법에 이제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제 서양이 제국주의 질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인제 정책을 부리면서 서양 중심의 어떤 질서가 확대돼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만국공법 그러니까 만국법에 있는 국제법 질서를 다른 나라에게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등 그런 인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양이 이제 열강들이 들어오면서 조약들 계속 맺잖아. 그 조약이 맺고 그 조약에 따라서 그 인제 실행을 하고 그 절차 과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인제 요때 만들어졌다. 왕조 전쟁이나 종교 전쟁할 때 이런 과정에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맺어졌고 그때 이제 만국법이나 국제법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험에는 그로티우스만 나왔지만 이 사람도 인제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있고 이거는 내 서양사 총론에 있 했나 이 사람은?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역사학 같은 거 볼게요. 역사학은 뭐 비콘 헤드는 그냥 넘어가고 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외워두세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 있죠?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게 이제 한역돼서 번역돼서 7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약본은 1 권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포기했죠. 너무 내용이 난잡하고 '굳이 이것까지 읽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인제 어차피 그 인고 정도 수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교적인 문명과 기독교적인 야만을 비교하는 서술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 에드워드 기본이.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11년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봐 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서양사인가 거기에도 이 사람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책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이 서명이 뭐냐? 그다음에 이름이 뭐냐? 요즘에 하도 이름하고 서명 같은 단답형식으로 문제가 나와 가지고 내용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름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 책 이름하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그 에드워드 기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적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인제 적어 놓은 거보다는 이제 그 밑에 동아일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에드워드 기본은 프랑스, 라틴어, 그리스어 등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이제 고대 문헌을 섭렵하면서 평생 동안 이 책을 서술에 데 바쳤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의 쇠망한 과정을 상세히 더듬어 쇠망의 원인을 밝혀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사는 그리스 발전을 계승하게 된 로마가 도시국가의 틀을 깨고 공화국에서 제국이 이행하면서 지구의 반쪽을 장악하게 되는 로마 역사의 절정이 시작된다. 티라누스 황제를 거쳐 세계사에서 인류가 누렸던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는 소리를 듣는 오현재 시대가 이 시대의 서장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이 행복과 절정의 역사 뒤에는 오만하고 대담하고 교활하고 어리석고 비겁하기까지 한 인간 군상들을 등장시켰다. 그래서 대제국의 파멸의 대담원을 향해서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박하게 이제 움직이는 과정을 동원하고 있는 인물들의 인간의 장점보다 그 정당의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전혀 안 나오고요. 네.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여기죠. 기본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에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서 찾았다? 기독교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의 어떤 그 뭐냐면
세대원을 뭐냐 하면 기독교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초기 역사에 대해 아주 뻔뻔스럽고 부정직한 공격과 비난을 받을 정도로 불평불당한 게 기술하고 있다. 아주 객관적으로 뭐 기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의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노마제의 멸망론을 야만족의 침입과 기독교가 노마를 장악했기 때문에 서술했다.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볼테르가 이 사람은 또 유명한 계몽사상가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역사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제 뭐 루이 14세 시대에 그다음에 민족들의 풍습과 민속에 관한 에세이 같은 것들 뭐냐면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인제 좀 한번 읽고 인제 끝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강의는 근대 넘어갈게요. 자 1468번 볼게요. 제가 1467 번도 적었는데 이것도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고요. 요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일부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에요. 일부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의 쇠망을 하나의 커다란 원인으로 기착시켜 했지만 이건 옳은 해석이 아니다. 자, 예컨대 기본은 로마 문화의 문명이 쇠망한 주 원인을 야만 민족과 기독교의 파괴적인 심리로 갖고 봤다. 이렇게 있죠. 에드워드 기본 생각이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거에는 지금까지 학자들의 견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사 개론 강의 총론에 다 언급돼 있고 노마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설들을. 근데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안 나오죠, 당연히. 어 그 뭐 '노마 제국 왜 멸망했는가?' 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에드워드 기본이 왜 노마를 멸망했 어떻게 노마를 멸망을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본이 생각한 노마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 이건 나올 수 있어. 야만족이 치니까 뭐냐면 기독교 때문에 망했다. 이건 딱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볼테르 관련된 볼테르 역사 소설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첨단 의미의 문화사를 창시한 볼테르는 쫄보미의 정치사나 그다음에 인문의 전기 혹은 초자연적 역사 연구를 반대하고 여러 민족의 생활과 정신, 예술, 과학, 정치, 민속 관습 등을 모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시대사나 민족들의 풍습과 민속에 관한 에세이 등을 통해 유럽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비유럽 민족들의 어떤 진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역사 기술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해서 이제 그 근세사 부분을 이제 끝냈고 좀 쉬었다가 자 근대사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